예,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5G 관련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이 5G의 원년이다라는 말을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런 설비 투자들이 많이 미뤄진 감이 있죠. 그런데 좀 다시 한번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진짜로 5G의 원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이런 신사업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관련한 산업계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온투자자문 이재준 전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G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 4차 산업이 이뤄지려면 5G 인프라가 깔려야만 또 가능한 거기도 한데요. 정경민 변리사께서 이 부분 좀 5G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5G 이동통신은 이제 매시브 다중 입출력을 통해서 기존의 4G 대비 약 20배 정도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과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사람, 사물, 정보가 어디서나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GBps급 전송 속도, 수 밀리세컨드 이하의 지연 단축 기술 등을 통해서 주변 디바이스와 원활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하는 차세대 이동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G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로 축약이 될 수 있고요. 이 특징으로 이제 새로운 산업 간 BM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네트워크 단말 산업을 이제 촉진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5G의 등장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들이 수용 가능하게 되고 이것도 연결할 수 있는 이동통신이 적용되어서 서로 이제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사업 간 선순환 구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래 산업은 주요 혁신 산업과 서비스업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5G 시대에서 주요 혁신 산업으로는 네트워크 단말 그리고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드론, 커넥티드 로봇, 보안 컴퓨팅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중에 가장 봐야 될 부분은 보안 컴퓨팅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사람과 사물 이게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담보화되어야 되거든요. 예. SKT에서는 그래서 양자 암호화를 쓰겠다, KT에서는 블록체인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주요 혁신 서비스로는 VR과 AR을 활용한 실감 콘텐츠라든지 스마트 공정, 커넥티드 카를 이용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주요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만 국내 이용자, 그러니까 이미 이동통신에서 5G 요금제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무늬만 5G 얘기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가 5G 요금제를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G 터지는 시간보다 LTE로 연결되는 시간이 더 많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있으며 왜 우리는 진짜 5G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앞서 5G에 관련해서 변리사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5G는 결국 전송 속도와 그다음에 응답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중요성입니다. 전송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고용량의 데이터를 즉 고화질의 동영상이 짧은 시간에 전달할 수 있는 게 전송 속도가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었을 때 게임의 플레이어의 입력에 따라서 이 캐릭터가 반응이 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게 바로 응답 속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5G는 이 밀리미터파 주파수가 30에서 300GHz입니다. 근데 파장이 1에서 10mm에서 전파가 된다는데 그 고주파 파장으로 이제 명칭이 되고 있습니다. 광대역 전송이 가능한 위성통신이나 이 지구 탐사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안테나의 송수신 장치를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테나의 개구 면적이 작아서 안테나 간의 전송에서 낮은 주파수 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로 손실이 높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빛의 성질에 가까운 강한 직진성으로 고체 물질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단점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대기 손실, 예를 들어서 강우가 발생했었을 때는 또 잘 터지지 않는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이 분들이 사용자분들께서 좀 불만이 많다라는 게 결국 어디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탑재되어 출시된 것 중에 국내에서 기존에 출시된 5G 폰들에서는 6GHz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고주파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밀리미터의 웨이브가 도입이 왜 안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이게 자꾸 이제 의문점이 들고 있죠. 그 이유는 고주파 대역이라서 굉장히 커버리지가 좁습니다. 네. 그리고 이 회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프라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초기에 구축 비용에 대한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용화 추진을 28GHz에 대한 사용화 추진을 계속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예. 측면인 거고요. 결국 아이폰 12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현재 버라이즌 통신사를 통해서 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버라이즌 이용자도 대부분도 지금 현재 LTE를 이용하고 있고 소수 지역에만 이 밀리미터 웨이브를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고주파에서에 대한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상용화되기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뭐 막힌다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은 안 막히냐라는 생각은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형상 산간 지역이 좀 많은 편이고 미국은 땅이 워낙 이렇게 평평하게 광활하게 되다 보니까 주파수 자체가 사용하는 주파수도 좀 달라지고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기지국도 조금 더 LTE보다 더 촘촘히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설비 투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뭐 투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LTE 다 까는데도 1년 반이 걸렸는데 5G는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좀 여기에 대해서 보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5G 서비스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아직 4G 폰을 쓰고 있긴 한데요. 예. 그래도 5G 폰 쓰시는 분들 불만이 많다라는 거 이제 많이 들리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미국에서는 28GHz가 이미 상용화되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나 봐요. 특히 SK텔레콤만 해도 작년에 이제 2조 9천억 그리고 KT나 LG U+도 3조 2천억, 2조 6천억 정도로 이제 썼다고 하죠. 그럼에도 아직 이제 부족하다,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기지국 숫자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LTE보다 더 많은 기지국 구축해야 되는데 이미 있는 기지국, 4G 그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만으로도 비용이 기존 비용에서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 네, 아직은 뭐 갈 길이 상당히 멀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도 그 기지국만 좀 세워지면 밀리미터파를 저희가 상용화할 수만 있다면 5G의 품질 문제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최기영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좀 이제 단독 모드 상용화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조금 논란이 되고 있죠. SKT도 이제 최근에 5G 기술 세미나를 열어서 28GHz와 SA는 주파수 특성과 기술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B2C보다는 B2B에 좀 더 적합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이제 올해는 분명히 상반기 상용화를 자신했던 그 모습과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는 통신사들에게 5G 확대를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5G 주파수를 받은 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내년까지 최소 1만 5천 대 이상의 기지국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코로나를 이유로 투자를 좀 지원한다든지 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한숨 돌렸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 이제 비용을 쓰지 않은 걸 이제 뭐 SKT는 뭐 자사주를 매입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논란은 논란이고 어쨌든 천천히 지금 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G로 지금 드라이버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전환이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저 그림은 뭡니까? 이제 왼쪽은 넌 스탠드 언론, 오른쪽은 스탠드 언론 방식인데요. 넌 스탠드 언론은 그 5G와 LTE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저희 우리나라 방식이죠. 그래서 6GHz 이하 저주파 대역에 한정된 자원을 지금 4G와 5G가 나눠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잡도가 높은 곳에서는 5G가 터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른쪽이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서 5G만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모드인데요. 이 스탠드 언론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기지국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28GHz의 밀리파를 쓰지 못하게 되고 뭐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처음에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그 오른쪽에 있었던 스탠드얼론에서 나올 법한 서비스와 속도를 기대한 건데 정부나 그리고 이 통사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버렸죠. 그건 좀 힘들 것 같다. 얘기해버리니까 좀 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서 좀 보완이 되길 바라야 되는데 일단 올해는 설비 투자 한 반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고요. 내년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기업 분석과 관련해서 그러면 조금 더 접근을 해보도록 할 텐데 5G 관련해서도 주식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5G 쪽에서 총 장비를 세 가지로 해서 분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지국 장비와 그다음에 광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운영 관리 장비 세 가지로 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지국 장비 같은 경우에 KMW가 있고요. 현재 KMW는 삼성전자, 노키아, 그리고 에릭슨, 중흥통신의 현재 공급사로 있고요. 에이스테크는 삼성전자, 에릭슨 공급사로 있습니다. 허진 시스템은 삼성전자 공급사로 있고요. 오이솔루션은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공급사로 있고요. RFHRC는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릭슨 공급사로 현재 기지국 장비로 분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광네트워크 장비입니다. 광네트워크 장비는 첫 번째 다산 네트워크이고요. 국내외 통신사 및 그다음에 일본과 유럽 기업에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HFR과 솔리드는 현재 국내외 통신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관리 장비인데요. 운영관리 장비는 이노와이어리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에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예, 분야별로 기업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줬는데 저희가 앞에서도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결과적으로 기지국이 안 깔리니까 5G의 제속도가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도 살펴드린 게 오늘 분석할 기업이 KMW인데요. 기지국 장비 부품 생산 회사지 않습니까? 이 기업이 어쨌거나 수주가 빨리 나타나야 기지국도 많이 깔린다라는 건데 KMW가 어떤 기업인지 정경민 변리사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KMW는 이제 이동통신 기지국용 장비와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5G 시장이 열리면서 최대 수혜주로 이제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죠. 주력 장치는 5G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초소형 RF 필터, MBF, 원격 라디오 헤드, RRH, 다중 입출력 장치, MMR입니다. 이제 KMW의 MBF 필터는 안테나에 수신되는 불필요한 주파수를 차단하는 필터인데요. 기존 필터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개발한 초소형 사이즈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GTE에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RRH는 이제 무선부에 속하는 구성인데 디지털 신호를 RRH에서 무선 신호로 바꾸어서 안테나에 공급을 하면은 안테나를 통해서 외부로 송출이 되고 반대로 안테나에 무선 신호가 수신이 되면 이거를 디지털 신호를 변환해서 전달하는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KMW는 이 RRH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요. MMR은 다수 입출력을 한 번에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인데 안테나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RRH를 합친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이제 완제품으로 지금 노키아에 많은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시브 MIMO 라디오의 약자입니다. 매시브하게 다중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라디오 제품이라는 뜻이죠. 이 다중 입출력이 5G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4G 때는 안테나가 이제 많아봐야 10개 미만 정도라고 보시는데 이제는 64개 정도까지는 사용된다고 하네요. KMW는 국내 시장뿐 아니라 해외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매출처가 노키아, 삼성전자, 그리고 GTE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키아가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매출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에릭센, 후지츠, 라쿠텐이랑과도 공급 계약이 되어서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한 모양입니다. 예.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KMW는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 업체를 대표할 만한 업체로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뭐 높은 시장 진입 장벽이 있고 필터 안테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압도적인 성과를 감안하고 있으면은 기술도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해외 매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줬는데요. 특히 뭐 북미나 유럽 지역에서는 5G 인프라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해외 수출과 관련해서도 지금의 상황들을 좀 짚어주시겠어요? 앞서 고객사 관련된 부분에서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노키아 쪽에서는 이 시스템 장비와 필터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흥통신 ZTE랑 그다음에 에릭슨은 필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주가 현재 지연된 상황인데 그래서 2020년 말부터 버라이즌 쪽에서 매출 발생이 예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1년에는 인도 그리고 상반기 때 인도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유럽의 5G 투자에 대한 전망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라쿠텐과 중국 중흥통신 관련해서 매출이
매출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보다는 중국 내 사업자 투자 속도가 좀 지연됐다라고 해서 매출이 좀 이열된 부분들이 있고요. 북미 쪽 관련해서는 안테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연말에 주파수 경매가 있는데요. 12월 달에 있습니다. 3.7GHz에 대한 경매 종료의 이후 MMR 장비에 대한 스펙이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세스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KMW가 이 막대 그래프 자체가 2021년에 6천억 가까이 크게 증가하는 이제 매출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네. 2020년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수출 회복 자체가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북미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도나 유럽, 일본으로 매출이 발생이 현재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막대 그래프는 이와 관련된 실적을 좀 반영된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당선인이나 모두 공통적인 공약이 5G 인프라 확대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얼마나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느냐. 방금 전에 그 미국 매출액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매출액 증가가 가능할지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KMW의 그러면 특허 보유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검색된 특허는 총 678건이고요. 예. 그중에 245건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출원 개수는 평균 20개 정도인데 2013년, 14년에는 특별히 좀 40개 정도로 많이 출원이 되었네요. 근데 이제 일본의 249개, 미국의 364개, 유럽의 202개로 해외 출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대기업보다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매출 비중이 해외 쪽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데 특허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KMW 이제 특허를 좀 살펴보면은 무선 통신 장치, 필터, 다중 입출력 안테나 위주로 되어 있는데 보다 보면 또 LED 조명 장치 몇 개 검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 특허 출원이 몇 개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 LED 조명 쪽으로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했다가 매출이 잘 안 나와서 2017년에 LED 사업부를 분할해서 기가테라라는 신설 법인을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기지국과 관련해서 뭔가 시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사업부였었군요. 약간 생뚱맞은 사업부였었나 봐요. 예. 어쨌든 특허를 보다 보니 또 이런 것도 검색이 돼가지고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요 특허를 뭐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MIMO 안테나인데 이제 슬림하고 컴팩트한 적층 구조를 갖고 있어서 조립했을 때 공차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안테나. 그리고 방열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건데 발열 소자 그리고 관통홀이 마련돼서 원거리 쪽으로 열을 전달함으로써 방열 성능이 향상된 MIMO 안테나라든지 또 마찬가지로 또 발열 쪽에 좀 관심이 많은지 발열 안테나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격 공간을 가지도록 배치됨으로써 방열 성능을 극대화한 안테나 장치라든지 뭐 다양한 특허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안테나를 컴팩트하게 구현하거나 그런 구조적, 전기적 특징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특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새로운 신산업으로 뭐 특허를 통해서 우리가 엿보기보다는 기지국 설비와 관련해서 얼마나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기술력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는지를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MW의 실적 추이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KMW 3분기 매출액이 745억, 영업이익이 6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었을 때는 72%, 90% 감소를 했고요. 시장에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크게 못 미쳐 이게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통신사 5G에 대한 투자 예상이 생각보다 더 감소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앞서 이제 주요 고객사의 노키아에 대한 국내 모델이 변경이 따라서 시스템류에 대한 매출이 8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중흥통신 관련해서 필터 매출이 50% 이상 감소를 했고요. 라쿠텐 관련해서 일본 라쿠텐 매출도 저조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급사로 현재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 대한 이 실적 가이드라인은 매출액이 950억, 영업이익이 9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국내 통신사에 대한 투자 지원이
4분기에도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3분기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소폭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부터 발생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 실적에 대한 것들이 회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MW는 지금 대기하고 있는 모멘텀들의 시기가 뭐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하고 싶다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요즘 흐름만 보더라도 이런 장에서 주가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사실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KMW를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사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본다면 가격대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한번 세워볼 수 있을까 좀 가늠이 됩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12월에 주파수 경매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이 이슈에 따라서 단기 슈팅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투자 전략을 만약에 삼는다면은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전저점 부분이 6만 원 선 부근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일단 지지라인 테스트를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6만 원 선에 접근을 했다가 12월에 주파수 경매 이슈로 인해서 슈팅이 나온다면은 7만 원 선에서는 매도 전략을 해서 이 박스권 중단에 있는 부분에서 좀 매도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실적 모멘텀을 바꿔서 홀딩하고 가지고 가시겠다라면은 6만 원 선에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8만 원 선까지 일단 전고점이 9만 원 선까지는 갔는데 8만 원에서 한 8만 5천 원 선까지는 일단 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목표 주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약간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전략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한 6만 원 선에서 지금보다 10% 이상 약간 낮은 가격대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 주가로는 7만 원에서 매도하자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KMW에 대해서 이렇게 기업 분석해 봤고요. 정경민 변리사 그리고 이재준 가운투자자문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